갑작하게 올라갔으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한국의 미국 대비 즉 미국과의 격차가 이미 미국에 대한 미국 대비 GDP 대비 R&D 지출이 미국을 꺾고 올라갔기 때문에 적어도 2003년 이후에는 미국과의 격차가 이전에는 60%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두 개의 막대 그래프는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지 않아요. 이것의 의미는 한국에서의 기업 중심의 혁신은 실패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혁신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과거에 얘기를 했던 대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한 데에서 이제까지의 과거에 경제가 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성장조차도 하지 못하는 분배 없는 저성장이었다면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얘기를 한다면 전환이다. 큰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 변화는 분배 없는 저성장에서 성장 분배의 선순환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로 표현을 한다면 앞에서 보다시피 현재 외환위기 이전에 70.8%였던 GNI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현재 62.1%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문재인 정부 수준에는 향후 5년 사이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70.8%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64%나 65%까지 바꿀 수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삶이 아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분배 관련 지표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은 그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에 따라서 이득을 보고 있는 집단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모든 경제정책은 분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분배는 세금을 통해서 돈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에 따라서 누구는 많이 이익을 보고 누구는 많이 손해를 보고 누구는 적게 이득을 보고 누구는 적게 손해를 보고 이것을 분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장의 분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배 효과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이득을 보던 사람이나 집단이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최근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다.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어제 삼성이라는 곳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하거든요. 법관의 여러 가지 법관 인사들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통해서 파악하고. 삼성이 언론에 돈을 주지 않으면은 기자들 다 굶어야 되는 거죠. 그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하나은행 정도만 하더라도 하나은행이 지난해에 200억 원을 광고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김정태 지주회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은행에서 자신의 아들 회사로부터 상품을 사서 직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도 하고 자신이 지주회사 회장을 연임하기 위해서 그 표를 행사하는 사회이사들에게 하고 사회이사들에게
운영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연임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순실의 독일의 대리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정유라나 최순실의 뒤를 봐줬고, 그래서 최순실의 부탁에 의해서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본점 상무급으로 발령하려고. 이러한 것이 작년에 드러났는데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죠? 200억 원이라는 홍보비만으로 신문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삼성전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득이 얼마인가요? 영업이득이 50조 원입니다. 50조 원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50조 원을 벌어들였지만 무려 11조 원이라는 돈을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즉 삼성전자가 스스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11조 원을 사서 어떻게 했나요? 소각했습니다. 그냥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11조 원이라는 엄청난,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3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이 작년에 휴지로 소각시킨 것이 11조 원입니다. 소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명백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이, 이건희 회장이나 관계사의 지분이 17%였던 것을 주식을 사서 없앰으로써 이 지분이 20%로 늘어났습니다. 단지 그 3% 지분 확대를 위해서 11조 원이라는 돈을 소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힘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때문에 기존에 그러한 경제정책의 혜택을 받았던 기업이나 혹은 사람들의 돌아가는 분배 효과를 다른 OECD 나라들과 조금 닮은 정도,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조금 닮은 정도,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에 운영했던 방식도 아니고 그 방식의 절반 정도로만 가기 위해서라도 굉장한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국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도전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심 경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까지의 경제가 사물 중심 경제였냐. 문화일보 논설위원회 주장입니다. 문화일보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에 거의 광고비로 다 하고 있는 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 전환은 필요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노동에 있어서 일정하게 기본권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배경에는 경제정책의 전환의 결과에 대한 혜택이 달라질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기존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 의한 저항이 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70.8%가 62.1%로 줄어든 국내 총소득 중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비중을 높이려는 이러한 이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도 올라갑니다. 즉 지금 7,530원이 되는데 7,530원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인데요. 제가 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일요일날 졸업생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졸업생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그린푸드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식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작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2년차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야말로 재벌 대기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를 받느냐? 시급 8,580원을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이 우리가 7,530원으로 늘어났다라는 거는 사실상 8,000원, 9,000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득 중에서 이전보다는 다소 높은 소득이 가계로 환류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경제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내 총소득 중에서 가계로 들어가는 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지분이 늘어나게 되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이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자리와 소득은 무조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득이 개선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혁신이었다면 지금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내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터 혁신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공차라는 곳에서 공차 예전에 늘었다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공차라는 곳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죠. 자, 최저임금 시급이 올라가니까 어떻니? 당연하죠. 이전보다 조금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살펴보게 되면 뭔가 뾰족한 기술에 의한 혁신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선진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선진국이나 다른 대기업에서 활용했던 회계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도입하고 이전보다 시급이 올라감으로써 이제는 여기서 이 회사에서는 내가 다니다가는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집을 살 수도 없으니까 어디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급이 올라감으로써 여기서 버티더라 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므로써 이 중소기업에서도 계속 있게 되면 나의 월 소득이 지금은 200만원, 250만원이 돼야 돼. 여기서 300만원, 40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된다면 일터 내에서 혁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혁신의 7, 80%는 이러한 식으로 일어나요. 대기업에서 마치 이건희 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0명이나 10,000명을 먹여 살릴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대부분의 혁신은 어찌 보면 이미 선진국에서 혹은 책에서 혹은 특별한 이미 일어났던 개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혹은 일터에서 조금만 생산 방식을 바꾸거나 일터에서 예를 들어서 ABC로 공정을 돌리던 것을 그것보다는 BCA로 돌린다는 거. 이러한 작은 변화에 의해서 혁신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혁신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 정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혁신과는 다릅니다. 자,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식으로 어떤 소득주도 성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20대 20부터 24세까지 혹은 19세부터 한 20, 23세까지 대학생들의 지식이나 이 공부를 누가 더 잘할까요?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네, 당연히 여학생이 잘합니다. 근데 그 여학생들이 20대 때는 직장에 활발하게 가는데 30세가 되게 되면 일가정 양립이 안 되니까 보육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위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커다란 난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복지나 사회 서비스를 늘려서 지금 11%에 불과한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지만 40%의 비율로 올린다면 여성들은 가게에서 그 공부했던 훨씬 남학생보다 잘했던 그것을 사회에서 일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뭐죠? 사회적인 생산성의 제고와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전에 10명이 노동을 해서 20이라는 성과를 했다면 10명이 혁신을 일으켜서 22라는 성과를 내도 경제 성장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전에는 20명 중에서 10명만이 시장에 나와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보육시설이 잘 돼서 12명이 나와서 일을 하면 경제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어떤 소득주도 성장, 일가정 양립,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의 해소 이러한 것은 분배가 아니라 그것은 앞에서 IMF도 얘기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즉 분배가 잘 되면은 과거에는 분배도 안 되는 저성장이었다면 분배가 잘 되면 분배가 잘 되는 성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 중심 경제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주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매개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자리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우리 사회에 무슨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이 왼쪽 그래프가 20대 남성입니다. 20, 30대 남성. 오른쪽이 20, 30대 여성이에요. 자, 1분위부터 10분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20, 30대의 남성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명 중에서 제일 낮다면 그 사람이 기혼일 확률은 6.9%. 20명 중에서 1명만이 결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성은 조금 다르지만 크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인 자만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주거비,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주거비, 주택.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개인으로 보면은 장기 실업으로 나타나서 개인이 학자금 융자까지 받으면서 투자했던 인적 자본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고, 국가적으로 보면 비효율이고, 그 결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죠. 이러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이전과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부는 최후의 고용주. 이 개념은 이미 1978년에 미국에서 도입이 됐던 완전 고용과 균형 성장법에서 나타났던 개념인데, 국민들의 고용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하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공공일자리가 되었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모범사용주라는 거는 비정규직을 쓰는 게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지난 20년의 경험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건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지 않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이 주도하는 고용없는 성장 추세, 분배 없는 저성장 추세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적어도 최소한도는 한시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정책. 이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판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게 되면 짧게 보면 2021년, 잘못 썼네요. 2021년 25세부터 29세로 보면 2021년까지 매년 7만 명에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에 7만 명 늘어나고 올해 2018년에 20만 명 늘어나고 2021년에 39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나서게 된다는 거죠. 일자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한시적인 대책으로 민간이 공급할 수 없는 일자리.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간 일자리는 돈을 버는 일자리고 정부 일자리는 돈을 쓰는 일자리다. 아니, 정부가 돈을 써서 일자리 누가 못 만드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부든 민간이든 동일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서비스. 그것을 민간의 경우에는 직접 개인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 공공은 민간이 필요한, 개인이 필요한 소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국방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민간은 공동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통해서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시장에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방식이 민간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공공 일자리라는 것은 공동 구매죠. 공동 구매는 어디서 유리할까요? 보육, 요양, 간병에서는 민간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저비용 보효율인 거예요. 왜냐? 보육, 요양, 간병을 동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민간에게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보육, 요양, 간병을 민간에게 맡기는 나라는 OECD에서 단 2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이 담당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공무원보다는 현재 서비스 공단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이걸 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히 보육, 요양, 간병이라는 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이 적어도 1인당 1년이면은 약 500만 원 정도의 이윤을 남기게 되겠죠. 위탁 원장이. 그걸 공공이 그냥 그걸 남기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종사자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 국민이 받게 되면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부문 일자리의 두 번째. 첫 번째가 17만 4천 개고, 사회 서비스 부분에 민간에게 전면적으로 위탁되어 있는 것을 공공에게 상당 부분 넘기는 것, 40% 수준으로 올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이것은 새롭게 국공립 유치원을 짓게 되면 창출이 되는 것이고, 기존의 민간에게 맡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더 이상 효율성이 높지 않아서 공공이 다시 그것을 되사게 되면 변화가 되게 되겠죠. 이전에는 민간이었던 것이 지금은 공공 일자리로 변하게 되겠죠. 일부가 그렇게 되고, 바로 비정규직의 인천공항공사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연히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을 비정규직화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재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정원을 꽉 틀어잡고 있음으로써 198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고 정부는 악이고 민간이 선이다라는 잘못된 관점 속에서 공공기관의 정원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특히 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한국은 일본의 총정원제를 그대로 쫓아서 한국의 기재부가 하고 있는데 그 결과 평균적으로 1980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1.3% 증원하는 데 그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서비스는 필요한데 사람들이 되면서 건물을 많이 지으면서 짐에 따라서 소방 설비도 필요하고 좀 불도 좀 줄여야죠. 맨날 불만 나면 되겠어요? 그러한 소요가 필요한데 결국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정규직, 의용소방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없애고 그것을 공공의 서비스로 바꾸자. 이런 것이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처럼 이게 바로 81만 개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고용되는 젊은이 2021년도까지 입직 25세부터 29세 청년의 수가 2016년 대비 최고 39만 명까지 연평균 늘어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여기서 일부 제공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가능한 것이 겨우 11.9%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11.9%가 공공 부분이 담당하게 되는 것인데 덴마크가 가장 높아요. 몇 퍼센트일까요? 34.5%입니다. 한국, 덴마크는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경제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덴마크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현재보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숫자가 750만 개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재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81만 개는 OECD 평균 21.3%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을 현재 8.9%에 불과하기 때문에 3%포인트 정도 향상시켜서 절반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81만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측면에서 보인다면 민간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받는 것처럼 정부 또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비용을 세금 형식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공공부문의 사이즈가 확대되더라도 시장 기능을 억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하고 보완하는 말씀드렸다시피 보육 기능을 늘리게 되면 여성들이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어 있는 고급 여성 인력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3교대로 돌아가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간호사들을 우리가 4교대로 바꾸거나 간호사를 바꾸게 되면 그 고급 인력들인 간호사들이 결혼하면은 전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을 그만하고 나와서 요양시설, 치매 국가책임제 이런 데 나와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결국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공공부문에서 요양의 역할이, 보육의 역할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공무원의 매년 자연 감소분이 현재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방까지 합치면 최대한 6만 명 정도까지 된다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게 되면. 왜냐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후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공무원 17만 4천 개, 17만 4천 개도 사실은 17만 4천 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국민들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공무원이 연평균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평균 1만 명 정도 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7만 4천 개도 사실은 12만 4천 개죠. 평균적으로 5만 개 정도가 향후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나는 것이 12만 4천 개 정도가 늘어나는 그 정도입니다. 일자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동일한 임금을 준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제 딸의 시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차에서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듯이 혁신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혁신은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그다음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혁신이라고 보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삶의 내용을 바꾸는 어디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가정 양립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게 임금은 유지가 되고 그러한 것 속에서 여유 속에서 혁신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단지 대기업에다가 집어넣고 일부에게만 의존을 해서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100대 30으로 난다고 했는데 그것의 의미는 뭔가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3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30%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50%나 60%의 생산성을 내매도 불구하고 가불 관계 때문에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30%의 영업이익을 취한다면 삼성전자의 계열 협력사, 2차 협력사는 5%의 영업이익만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생산성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제2차, 3차 협력사의 생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이익의 머릿수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즉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대 3의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인위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가 다시 재편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정경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을 30분을 한다고 했는데 1시간 반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혹시 시간이 되면 짧게 한 10분 정도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 교수님 일단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정리하고 이게 지지하면서 지지하는데 저는 사실 일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동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 시간대 한 30팀 이상 되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침 가면 노매치를 만든다는 5, 6개월 이상 동안은 되게 시장이 좀 어렵다. 장사하지 못했다. 힘들다. 거기에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또 직원을 데리고 있기 힘들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대통령님이 내일 아침에 당장 빨리 세상을 바꿔주기 바라는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렵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자산들을 혹시 좀 왕창 빼서가지고 차등화된 정책도 차등화되게 좀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100명 이상 되는 중소기업과 1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5명, 9명, 그러니까 조사원이 있는 기업과 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금이라고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건 세금이 아닐까. 종합소득세나 아니면 세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서민들 지금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렇게 좀 혜택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좀 먼저 좀 해주시고 지금 오늘 강의하신 거는 좀 멀게 보러 좀 가셔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바꿔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 경제를 좀 움직이고 있는 상인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 발표를 좀 검토 아니면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바로 이 국민들이나 중산층 서민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